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아이를 키우며 생활을 하는 50대 여자입니다. 그동안 어찌어찌 매일 열심히 살다 보니 벌써 또 새해가 밝고 어느새 이런 나이가 되었네요. 아직은 청춘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요. 안타깝게도 원래부터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꽤 기구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이것도 말에 어폐가 조금 있습니다. 잘 살았다고 하자니 양심에 찔리고 불쌍했다고 하자니 그땐 제가 불쌍한 줄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어쩌면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이게 된 것도 다 이때부터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없었어요. 저를 낳으면서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자세한 원인은 저도 모르는데 그 시절엔 집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저를 낳다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급히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게 결국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저는 세상에 나왔고 엄마는 저 하나 남기고 떠났고 아빠는 하루아침에 어린 딸을 아는 호라비가 되어버린 거죠. 시작부터가 참 기구하죠. 그런데 저는 아빠랑 단둘이 산 기억보다 친할머니 집에서 고모랑 삼촌들이랑 우르르 살던 기억이 더 많아요. 아빠가 같이 살던 때도 있었고 밖으로 나가 있던 때도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아빠보다는 친가 식구들 눈치를 더 보며 컸어요. 문제는 뭐였냐면요. 친할머니가 저를 정말 안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이건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미워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신 고모나 삼촌이 저를 특별히 예뻐해 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집안에서 제일 큰 어른인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잡아먹을 듯 구박하니까 다들 그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 간 게 아니었나 싶어요. 할머니는 저만 보면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저거죠. 지 엄마 잡아먹고 병원비 빚만 남기고 태어난 거 꼴 보기 싫어 죽겠네. 그랬으면 고추나 달고 나오던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딸인 주제에 지 아빠 신세나 망친 저거.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눈치만 늘었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눈치부터 보고 움직이기 전에 분위기부터 살피는 아이가 됐지요. 할머니가 말로만 구박한 것도 아니고 손찌검을 하신 적도 꽤 있었거든요. 요즘 세상에는 상상도 하기 힘든 거잖아요. 저도 처음 맞았을 땐 무서워서 울면서 아빠한테 말한 적도 있었는데 돌아온 대답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아빠, 할머니가 나 때렸어. 나 가만히 있었는데. 너가 할머니한테 대든 거 아니고 할머니가 너 봐주느라 고생하시는데 말 잘 들어야지. 나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도 그래. 네가 할머니한테 이쁨 받으려고 더 노력해야지. 안 그래? 네가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이 말이요. 이게 제 인생에 아주 깊게 박혀버렸지 뭐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한테 이쁨 받으려면 더 잘해야 한다는 공식 하나를 가슴에 품고 살게 됐거든요. 할머니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누구에게든 잘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 갑자기 아빠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고모랑 삼촌들이 차례로 시집장가를 가고 나니까 나이가 든 할머니가 이제는 더 이상 저를 못 키우겠다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아빠는 이미 결혼을 해서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가끔 아빠 옆에 붙어 있던 그 사람이 바로 새엄마였다는 것도요. 졸지에 초등학생 딸을 떠안게 된 새엄마 입장에서는 제 존재가 달가울 리 없었겠죠. 게다가 새엄마에게는 이미 아이가 둘이나 있었거든요. 그것도 둘 다 아들이었으니 할머니는 그 새엄마는 또 엄청 좋아하셨어요. 뭐 새엄마 쪽에서는 할머니를 썩 좋아하지 않았지만요. 그러니 제가 아빠 집으로 가게 된 날 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또 저주인지 조언인지 모를 말들을 쏟아내셨죠. 가서 눈치껏 잘하지 않으면 고아원으로 보내버리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집에 가자마자 정말 필사적으로 잘했습니다. 누가 깨우지 않아도 먼저 일어나 동생들 챙기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공부도 봐주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다시 데려오고 그게 제 역할이라고 스스로 정해버린 것처럼요. 그래도 제 인생에서 딱 하나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있다면
새엄마가 결국 저를 마음으로 안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빠는 여전히 저한테 무심했지만 새엄마는 조금 달랐어요. 처음엔 대면대면 했는데 제가 집안일을 나서서 하는 걸 보고는 오히려 저를 말리셨어요. 지은아, 이런 거 안 해도 돼.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잖아. 그냥 다른 애들처럼 놀러도 가고 그래. 괜찮아. 아니요, 엄마. 저 괜찮아요. 제가 많이 도울게요. 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고아원에만 보내지 마세요. 나중에 들으니 그 말을 듣고 엄마가 그날 밤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그날 저를 친딸로 받아들이셨던 것 같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저는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컸습니다. 다만 눈치 보고 이쁨 받으려 애쓰는 성격만큼은 끝내 안 고쳐졌지만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선생님들이 이뻐한다는 걸 일찍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그 덕분에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었으니 그 점도 참 다행이죠. 대학에 가서도 장학금 타고 과외 알바해서 제 용돈 해결하고 그 와중에 동생들 용돈까지 챙기면서 살았죠. 지금 생각하면 참 짠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늘 주변 사람들 비위 맞추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 저를 보면서 엄마는 늘 안타까워하셨어요. 지은아, 이제는 너를 위해서만 살아도 돼. 그래도 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게 어디 한 번에 바뀌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는데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던 중이었어요. 3학년 때였는데 우리 과로 복학한 선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군대 다녀왔다고 어깨에 힘 좀 들어간 타입이었고 친구도 많고 노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과에서는 이미 얼굴 좀 알려진 사람이었고요. 문제는 제가 그 선배랑 같은 수업을 듣게 됐는데 거기서 하필 같은 조가 됐다는 거였어요. 수업은요, 거의 안 나왔습니다. 매번 빠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점도 엉망이었고요. 그런데 조별 과제를 해야 하잖아요. 저는 성적 잘 받고 장학금도 받아야 하는데 그 선배가 늘 자체 휴강인 거예요. 연락하면 지금 밖이야. 이런 말만 돌아왔고 직접 찾아가 보면 어김없이 술집이었어요. 저는 또 그걸 부지런히 쫓아다녔습니다. 자료를 제가 다 찾아서 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성실도 병이었죠. 선배, 오늘도 수업 빠지시면 어떡해요. 에휴, 제가 자료 다 찾아왔으니까 선배는 이 부분만 정리하면 돼요. 아니, 너 왜 이렇게까지 해줘? 보통은 다들 손 놓지 않냐? 다들 그냥 내 이름 빼고 제출하던데. 같은 조잖아요. 선배 한 명 때문에 제 점수도 망치면 그게 더 억울하죠. 와, 진짜. 너 아니었으면 나 이 수업 진작에 날렸다. 봐봐, 너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내가 한 번은 훑어봐야지. 그렇게 말하는 얼굴을 보면서 저는 또 별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익숙했거든요. 누군가를 대신 챙기는 역할이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은 점점 저에게 호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연락도 잦아지고 과제 핑계 말고도 밥 먹자, 커피 마시자 이런 연락들이 늘어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싫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은 주변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모습이 그땐 남자답고 멋있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평생 눈치만 보고 살아왔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연애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고난의 연속이더라고요. 특히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제가 아니었으면 졸업도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쫓아다니면서 수업 들어가게 하고 레포트도 거의 제가 써주다시피 했고 아침마다 전화해서 깨웠거든요. 오빠, 아직도 자요? 지금 안 일어나면 또 지각이야. 아, 어제 늦게까지 마셔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빼면 안 되냐? 오빠,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이번 주까지 빠지면 F라면서. 얼른 일어나. 아, 알았어. 나 진짜 일어났어. 나 양치한다. 들리지? 좀 이따 봐. 그렇게 우리는 결국 같이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대로 괜찮은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막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곳이었지요. 반면에 그 사람은 취업이 잘 안 됐고 결국 나중에는 작은 자동차 영업소의 영업사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이 그 사람 성격에는 꽤 잘 맞아 보였어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고 말도 잘했으니까요. 나중에는 판매왕도 하고 그랬던 걸 보면 각자 맞는 자리가 있는 거구나 싶었고요. 그렇게 몇 년을 사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연애 기간은 무려 5년이었고요. 그 정도면 사실 헤어지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오래 사귄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반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댁은 달랐어요. 엄청 까탈을 부렸거든요. 집안만 놓고 보면 딱히 누구네가 더 잘났다고 할 것도 없었고 제가 크게 치우치는 처지도 아니었는데도 그냥 시댁부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비 시아버지는 남자친구랑 성격이 똑같았어요. 하고 싶은 말은 그냥 하고 싶은 일은 막 하는 타입이었죠. 예비 시모는 그 옆에서 오래 지쳐온 사람처럼 보였고 그래서인지 성격이 꽤 예민해 보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게 더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예비 시모가 아주 까칠 대마왕이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했고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흠 잡는 것도 참 잘 잡았거든요. 오죽하면 우리 엄마가 그걸 보다 못해서 결국 화딱지가 나셨는지 이렇게 말하실 정도였죠. 야, 누가 보면 진짜 어디 재벌이랑 결혼하는 줄 알겠다.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왜 그렇게 따지는 게 많으시대니? 그렇긴 한데 그냥 결혼 준비 과정이 좀 까다로운 거겠죠. 다들 이 정도는 한다고 하잖아요. 아니거든. 엄마가 주변에서 들은 게 없는 줄 알아? 너네 시댁이 진짜 유별난 거야. 왜 그걸 다 네가 맞춰? 너 지금부터 이렇게 다 맞춰주면 시집가서 진짜 큰일 나. 그래도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지은아, 이혼보다 파혼이 쉬운 거라고 하잖아. 이딴 결혼을 꼭 해야겠어? 그 말이 그땐 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결국 또 참았거든요. 예비 시모가 까탈스럽긴 했지만 어른들 비위 맞추는 거야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친구가 저에게 정말 잘했어요. 자기 엄마 성격 까다로운 거 안다면서 이런 말도 했고요. 솔직히 자기 아니었으면 나 결혼도 못했을 거야. 자기니까 우리 엄마 맞추지. 저 성격을 누가 맞춰주겠어? 그런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좀 부담되네. 부담 가지라고 한 소리는 아니고 그만큼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거지. 자기는 진짜 천사야. 어쩌면 가스라이팅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물론 5년이라는 시간도 아주 큰 몫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쉽게 돌아서겠어요? 저는 시댁이 뭔지 괴팍한 시어머니를 만나면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엄마는 펑펑 우셨고 저는 그게 그저 엄마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죠. 결혼을 하고 나니까 뭐 예상대로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툭하면 저랑 남편을 불러냈어요. 이유는 늘 비슷했죠. 밥 먹자, 고기 사놨다, 반찬 좀 해놨으니 가져가라 이런 말들이었어요.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결혼했으니까 그 정도는 하는 거라고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면요. 밥 먹자는 말은 그냥 핑계였어요. 실제로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부엌으로 들어가서 밥을 차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고기 굽고 밥 푸고 반찬 꺼내고 상 차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움직이다가 겨우 자리에 앉으면 제 앞에 놓인 건 이미 식어버린 밥이랑 식구들이 집어먹고 남긴 고기 몇 점이 전부였죠. 그것도 눈치 보면서 먹어야 했고요. 뒷정리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설거지며 치우는 것까지 전부 제 몫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저를 아주 고전적인 방식으로 괴롭히고 구박하시더라고요. 밥상에서도 사람 참 서럽게 하셨죠.
좋은 반찬은 전부 남편 앞으로 밀어주고 저는 전날 먹다 남은 찬밥을 주는 날도 있었어요. 제가 고기 한 점 집으려고 하면 바로 눈길이 날아왔고요. 그 눈길이 말보다 더 정확했어요. 그만 먹어라 라는 뜻이었죠. 어떤 날은 집안 청소를 시키기도 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불러서 간 날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걸레를 하나 툭 내밀면서 말하셨어요. 내가 손목이 안 좋아서 요새 퉁 집안 걸레질을 못했다. 네가 오늘 한 번만 쭉 닦아봐라. 저기 묵은 때 있는 곳들 내가 아니까 대충 할 생각 말고 빡빡 닦어. 그 한 번만이요. 진짜 하루 종일이었어요. 방에서 방으로, 거실에서 주방으로 저는 걸레 들고 집안을 계속 돌았죠. 또 어떤 날은 커튼 빨아라, 이불 빨래를 해라. 그런 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네 하면서 다 했고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그땐 잘 안 들었어요. 그냥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렇게 고생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꼭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도 힘들었지? 역시 당신밖에 없어. 정말 고마워. 당신이랑 결혼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나 진짜 힘들었어. 당연하지 진짜야. 당신 없이 여태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니까. 당신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제일 잘 알지. 그 말 들으면 저도 모르게 또 넘어갔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알아주네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탕발림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되니까 슬슬 지치더라고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화가 났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그렇게 저한테 고맙고 다행이라고 말할 거면 제가 힘든 걸 뻔히 아는데 시댁에 가는 횟수를 좀 줄이자고 하거나 최소한 제 편을 드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남편은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고 시댁에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가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자고 밥 차리면 나와서 후루룩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제가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듣든 밥상에서 제 앞에 뭐가 놓이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오죽하면 그 모습을 보고 시누이가 먼저 말을 꺼낼 정도였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요, 언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누가 주말마다 며느리 불러서 이러고 살아요? 내가 새언니였으면 나는 우리 오빠랑 절대 못 살아. 둘이 뭐 소곤거려? 밥 다 됐으면 얼른 상이나 차려. 엄마 너무한다고 흉 좀 봤어. 왜? 엄마, 진짜 너무한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제 언니 좀 집에 그만 불러. 힘들긴 뭐가 힘들어. 고작 일주일에 하루인데 그거 오는 게 힘드니? 당연히 힘들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 엄마는 내가 시집가서 매주 시댁 가서 이러고 있으면 좋겠어? 네가 왜 시집가서 그러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어. 쟤랑 너랑 같아? 저를 두고 신우랑 시모가 와각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걸 저도 어쩔 줄 모르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서럽더라고요. 신우이는 남편이랑 다르게 야무지고 똑부러진 사람이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지금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말하길 우리 딸은 학교 선생인데 절대 그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된다나 뭐라나. 저도 남편이랑 같은 대학 나왔으니 꿀릴 일도 없고 심지어 지금은 남편보다 훨씬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도 그깟 회사 대기업도 아닌데 네가 뭐라고 대접을 받으려 하냐고 구박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시집살이가 일상이 되어가던 와중에 제일 힘들었던 건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몸이 힘든 것도 주말마다 불려다니는 것도 버거웠지만요. 그보다 더 사람을 갉아먹던 건 제가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은근히 그리고 노골적으로 무시당한다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저도 엄마가 있습니다. 지금의 엄마요. 다만 친엄마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시어머니는 그걸 꼭 집어서 건드렸습니다. 어느 날은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내셨어요. 근데 너는 말이야. 아무리 봐도 친정복은 없는 것 같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니, 아무리 그래도 친엄마도 아닌데 니네 새엄마가 널 진짜 딸처럼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니? 엄마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세요. 그건 네 생각이지. 자기 친자식도 둘이나 있는데 그게 어디 같겠어. 그건 아니지. 말투는 담담했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정확히 찍어 누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제가 평생 애써 덮어두고 살던 불안을 정확하게 건드렸거든요. 저 역시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엄마가 아무리 저를 잘 대해줘도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딸이고 언젠가는 외면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 말이에요. 저는 그 불안을 들키지 않으려고 더 잘하려고 애써왔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너무 쉽게 꺼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비슷한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너 니네 친정엄마가 너 진짜 딸처럼 생각한다는 말 그거 너무 고지고대로 믿지 마라. 네가 아직 자식 안 낳아봐서 그런데 내 피부치랑 아닌 자식이랑은 정이 가는 거 자체가 달라. 그거 믿고 괜히 돈이나 뜯기고 그러지 말라고 너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네 하고 넘겼습니다. 대꾸해봤자 더 큰 말이 돌아올 것 같았고 괜히 분위기만 더 험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실 저는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에 돈을 꽤 보태고 있었어요. 아버지 몸이 안 좋아지시고 남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학비며 생활비며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도왔거든요. 동생들이랑 엄마는 늘 고맙다, 미안하다 했고요.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 엄마가 제 결혼을 많이 말리셨었잖아요. 그때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지은아,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 나는 솔직히 말해서 당신 집에서 당신 시집 가면 이제 돈 줄 사람 없으니까 방해하는 것 같아. 그건 좀 너무한 말 아니야? 엄마가 그냥 자식 결혼시키는 게 처음이니까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생각엔 너가 빨리 결혼해서 독립해야 할 것 같아. 응? 역시 그래야 될 것 같아. 우리 빨리 결혼하자. 그 말이 그때는 꽤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엄마가 혹시 저를 붙잡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닐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못됐죠. 엄마는 저를 걱정해서 한 말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그런 식의 말로 저를 구박했습니다. 친정이 어쩌고 엄마가 어쩌고 제가 괜히 믿고 기대했다가 나중에 상처받을 거라는 식으로요. 저는 그때마다 당당하게 반격하지도 못하고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 제 신세가 참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어디서 말도 못하고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었죠. 괜히 걱정을 시키는 것 같아 죄송하기도 했고 또 차마 엄마한테 말하기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아들이었고 둘째는 딸이었어요. 몸조리는 첫째 때는 시어머니가, 둘째 때는 친정엄마가 해주셨어요. 이유야 굳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첫째는 아들이었고 둘째는 딸이었으니까요. 물론 둘째 때 시어머니가 안 되겠다고 하신 건 몸조리를 하면서도 큰아이까지 봐야 해서 더 힘들다고 하시긴 했지만요. 그래도 우리 엄마는 군말 없이 저를 챙겨주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말이 틀렸다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피가 안 섞여서 어쩌고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를 정성껏 돌보고 제 아이들을 진심으로 예뻐해 주셨습니다.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직장인이 된 동생들은 제가 아이를 낳자 서로 병원비를 내주겠다며 나섰고 마장동까지 가서 소고기를 사와서는 냉장고를 채워줬습니다. 우리 누나 미역국 끓여줘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시어머니가 그 소고기를 남편이랑 시아버지 준다며 듬뿍 넣어 매운 육개장을 끓이신 거 있죠? 그리고 제 앞에는 희멀건 미역국 한 그릇이 놓이더라고요. 그 식탁을 보고선 시누이가 기함을 하고
슈퍼에 가서 소고기를 다시 사왔던 일도 있었더랬죠. 그리고선 저한테 다시 미역국을 끓여주며 이러더라고요. 언니, 우리 엄마는 구제불능이야. 아들밖에 모르니까 아무 기대도 하지 마요. 아무리 그래도 시자는 시자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앞에서 제 동생이 사온 고기가 듬뿍 들어간 육개장을 퍼먹고 있는 남편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뭐랄까 현타가 온다고나 할까. 그때가 아마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각성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내가 너무 오래 너무 당연하게 참아왔구나 하는 생각이요. 둘째를 낳았을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친정에서는 모든 게 저 위주로 돌아갔어요. 동생들은 서로 미역에 넣을 소고기를 사 나르고 큰아이랑 놀아주겠다고 번갈아 가며 나섰고 엄마는 제가 조금만 기침을 해도 벌떡 일어나 물부터 챙겨주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금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조금씩이지만 분명하게 제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저는 회사를 계속 다녔습니다. 제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 생각의 제일 중심에는 늘 하나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늘 혼자 알아서 해결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누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걸 일찍 배운 사람은 결국 본능처럼 돈부터 챙기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친정엄마가 키워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키워주겠다고 나섰어요. 당연한 수순이었겠죠. 하지만 그때 저는 정말 처음으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걸로 남편이랑 크게 한번 부딪혔고요. 엄마가 애 봐주겠다고 하시잖아. 너답지 않게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좋아하시는 건 알겠는데 나는 그냥 마냥 좋지가 않아. 뭐가 그렇게 안 좋아? 애 봐주는 게 뭐 큰일이라고. 그냥 엄마가 좀 봐주실 때 용돈 조금 더 챙겨드리면 되는 거가 그렇게 싫어? 누가 더 챙겨드리는 게 싫대? 당신도 시어머니 성격 알잖아. 애들에게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그래? 하나면 욕도 마구 하시는데 무서워서 애들을 어떻게 맡기냐고.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뾰족한 수 없으면 그냥 우리 엄마가 봐주신다고 할 때 감사하다고 하자고, 응? 전 그러면 내가 회사 그만두고 내가 애 키울게. 시어머니에게는 절대 못 맡겨. 그때 남편은 더 말을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남편 벌이가 정말 시원찮았거든요. 영업직이라는 게 원래 고정급여가 없고 실적에 따라 돈을 받는 직업이잖아요. 남편은 그 실적이 너무 들쭉날쭉했습니다. 잘 버는 달도 있긴 했어요. 근데 그런 달보다 형편없는 달이 훨씬 많았고 아예 마이너스가 되는 달도 있었어요. 차를 거의 우격다짐으로 팔아놓고 나중에 그 차를 산 사람이 마음을 바꾼다거나 갑자기 차가 고장이라며 바꿔달라고 우기기 시작하면요. 그 손해는 고스란히 남편 몫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다 책임져주는 구조도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 한 달 열심히 뛰어서 번 돈을 다음 달에 한 번에 날려먹는 일이 반복됐죠. 그나마 남편이 그 정도라도 버티고 있었던 건 솔직히 말해서 저랑 제 동생들 덕분이 컸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남편이 자동차 영업을 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차를 사겠다고 문의하는 일이 꽤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남편을 연결해줬고 동생들도 주변에 우리 매형이 차 판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식구가 도와주고 있는데도 남편 실적은 생각만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 또 예전 버릇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차량 영업이라는 게 차 한 번 팔고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산 고객한테 정기적으로 연락도 해야 하고 신차가 나오면 공부도 해야 하는데 남편은 그런 걸 거의 안 했습니다. 요즘 신차 나온 거 공부 좀 했어? 아, 대충은 알지. 대충 알아서 뭐해. 물어보면 바로바로 나와야지. 요즘 손님도 별로 없는데 뭐. 고객 관리도 게을렀고 신차 공부도 게을렀습니다. 예전 신입사원 시절에 판매왕 한 번 했던 게
사람을 참 거만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본인은 아직도 자기는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실적이 좋을 수가 없었죠. 젊을 때야 어떻게든 술도 같이 먹고 지점장들 비위도 맞춰가며 버텼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나이도 있고 노력까지 안 하니 결과가 뻔했죠 뭐. 그럴수록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회사 일도 놓칠 수 없었고 주말에는 부업까지 했어요. 제가 하는 분야가 운 좋게도 심심치 않게 부업이 들어왔거든요. 처음엔 그냥 용돈이나 벌자는 생각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아주 쏠쏠했어요. 그렇게 지내는 와중에도 아이들은 다행히 건강하고 밝게 잘 자랐습니다. 둘 다 제 성격을 닮아서 조용하긴 했지만 저를 닮아서 그런가 계획적이고 성실한 애들이었어요. 숙제도 알아서 하고 준비물도 전날 밤에 가방에 넣어두고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막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랑은 목소리가 좀 달랐어요. 숨을 고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은아, 어떡하니? 조금 있으면 준서 데리러 가야 하는데 내가 다쳐서. 너 지금 올 수 있어? 우리 준서 데리러 가야 해. 엄마, 다치셨다고요? 어디서요? 많이 다치셨어요? 빙판길에서 주연이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미끄러졌지 뭐냐. 아이고, 내가 거기 얼음이 있는 걸 못 봐가지고 발목이 제대로 돌아갔다 얘.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확 올라왔습니다. 저도 발목을 한번 삐어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숨 쉬는 것조차 힘든데 그런 와중에 자기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손자 데리러 갈 걱정부터 하는 엄마가 너무 미련해 보이고 너무 죄송해서요. 전화를 끊고 바로 반차를 냈어요. 가보니까 생각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았습니다. 발목 인대가 끊어졌고 뼈에도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고 수술 날짜는 이틀 뒤로 잡혔습니다.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고 엄마 병간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연락해서 애들 좀 잠깐만 봐달라고 남편한테 말했죠. 그랬더니 투덜대면서 돌아온 말이 이거였습니다. 이틀 뒤면 우리 어머니 생신인데 그거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 뭐? 지금 나한테 그 얘기를 꼭 해야겠어? 아니, 당신 정신없으면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해준 거잖아. 장모님은 왜 하필 이때 다치셔가지고 나이도 추운데. 그 말을 듣는데 진짜로 기가 차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은 영업직이잖아요. 출퇴근 시간도 본인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늦게 나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는 직업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동안 유치원 한 번, 학교 한 번 애들 데려다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시어머니 생신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며 저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늘 자기 생일을 무슨 주상전화 탄신일처럼 챙기셨어요. 새벽부터 가서 온갖 음식을 지지고 볶아서 상다리 부러지게 상을 차리고 거기에 선물에 용돈까지 챙겨드리는 게 당연한 줄 아는 분이셨죠. 신혼 초에는 생일이 평일이면 제가 회사를 빠지는 한이 있어도 새벽같이 가서 아침 미역국에 반찬 한가득 차린 생일상을 당일에 꼭 차려야 했고요. 요즘은 조금 바뀌어서 생일이 있는 주말이나 금요일로 옮기긴 했지만 차려야 하는 건 여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가기 힘들어. 금요일이니까 당신이 미리 가서 상 차려드려. 그게 말이 돼? 내가 음식은 주문해 놓을게 그럼 되잖아. 엄마가 그걸 가만두시겠어? 그래서 당신한테 부탁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 엄마는 우리 애 봐주시다가 다치셨다고. 남편은 계속 뭐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대꾸를 안 했습니다. 고작 매년 있는 생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소리가 쏟아졌어요. 야, 너 올해는 내가 니네 집 가서 생일상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가 그날 수술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아범이 간다고 했으니까 아범이랑 얘기해 보세요. 됐어. 친엄마도 아닌 주제에 무슨 친정엄마야. 나는 갈 거니까 내 생일상 잘 차려놔. 알았어? 어머님. 그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가 뚝 끊어지는데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든 맞추려고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냥 더는 못하겠다는 생각이요. 수술 당일 저는 남편에게 알아서 잘하라고 말하고 엄마 병원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많이 아파하셨고 수술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녁쯤 퇴근한 동생이 와서 교대를 해주겠다고 해서 저는 그제야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피곤해서 빨리 들어가서 씻고 눕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관 앞에 제 짐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가방이랑 외투랑 대충 싸서 던져놓은 것처럼요. 순간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문을 열려고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안 열리더라고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벨을 눌렀더니 안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함이었어요. 니녀는 우리 집에 살 자격이 없어. 지금 당장 꺼져. 진짜 잉? 싶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굳이 여기서 큰 소리 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럴 힘도 없었고요. 그래서 멈춰서서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금 바로 나갈게. 그 다음부터는 조용히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죠. 뭐 어렵지도 않았어요. 그까짓 게 뭐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해온 것들에 비하면 이건 정말 간단한 일이었거든요. 제가 가장 먼저 한 건 경찰에 전화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제 집에 무단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집주인인데요. 문을 못 열게 하고 있어요. 와주시겠어요? 그 다음에는 열쇠 하시는 분한테도 전화를 했고요.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열쇠 기사님도 같이 오셨어요. 경찰이 먼저 제 신분이랑 주소지를 확인했습니다. 등본이랑 신분증 보여주니까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안에서 인기척은 분명히 나는데 문을 열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경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한번 벨을 누르더니 결국 열쇠 기사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어락을 따고 들어갔는데 제가 경찰이랑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안에 있던 사람들 표정이 동시에 굳어버리더라고요.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세 사람 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얼굴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배달 음식이 잔뜩 펼쳐져 있었고 케이크에는 아직도 초가 꽂혀 있었어요. 불은 꺼져 있었지만 조금 전까지 파티를 했다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 광경이었죠. 그걸 본 경찰도 순간 말을 잃었는지 혀를 한번 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바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 너 내 생일상 차리지도 않고 밖에 싸돌아댕기더니 빠리빠리 들어올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는 지아비가 말이야 한번 썽을 냈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서방님 하고 빌 생각을 해야지. 지금 우리랑 기싸움 하자는 게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경찰을 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순경님들, 저 사람들 다 제 허락 없이 이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부 쫓아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부 무단 침입이거든요. 그러자 멍하니 있던 남편이 자기가 여기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라는 둥 당황한 시부모도 내가 시어머니다, 시아버지다 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쫓아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경찰들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까 현관문 앞에서부터 좀 짜증이 난 상태였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집 앞에 짐을 저렇게 내던지고 문을 안 열어주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건 범죄라는 거 아세요? 나가세요. 당장 전부 다. 그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들도 섞여 있었고요. 그래도 경찰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 계속 욕을 중얼거리면서 끌려 나오듯 집을 나갔고 남편도 그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듯 하더니만 현관 앞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너 가만히 둘 줄 알아? 너 당장 이혼이야. 아들, 이혼해. 어디 감히 시부모를 경찰 불러서 내쫓아?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담담하게 대꾸했어요. 그래, 어머니가 이혼하라고 하시니 하지 뭐. 자, 이거 이혼 서류 가지고 가. 이 서류도 전부 다 짐은 못 싸서 니네 집에 보낼게. 남편은 그제야 이게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느꼈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그냥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드냐? 그 비위에 하나 못 맞춰서 일을 이렇게 만드냐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게 딱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가서 아무 말 없이 남편 뺨을 세차게 올려 붙였습니다. 소리가 꽤 크게 났어요. 남편이 멍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누가 했는데 어디서 개소리야. 나가. 다시는 볼 일 없었으면 하니까.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정리했고 그 인간들은 끝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다가 결국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 저 혼자 남았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거실에 서 있었어요. 조용하더라고요. 너무 조용해서 귀가 멍멍할 정도였죠. 그제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 나 배고팠구나 싶어서 테이블에 남아있던 배달 음식들을 봤어요. 제가 있을 때는 배달 음식으로 한 끼만 먹자고 해도 조미료 범벅이라면서 그렇게 싫어하던 인간들이 아주 잘도 시켜 먹고 있더군요. 웃기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남아있는 음식이랑 케이크를 접시에 덜어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집이 조용해진 뒤 정확히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때 현관 쪽에서 갑자기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폰도 아니고 벨도 아니고 그냥 사람 손으로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였죠. 저는 굳이 급하게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누군지 알고 있었거든요. 얼굴이 새파래진 채로 다시 돌아올 인간이 누군지도 왜 왔는지도 다 보였어요. 문은 바로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고 애 이름까지 부르면서 개난리를 치길래 시끄러워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문 열리자마자 남편이 그대로 주저앉더니 제 다리를 붙잡고 울기 시작하더군요. 진짜 말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요. 그 뒤에는 영문도 모르고 같이 달려온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서 있었고요. 셋 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이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제발 한 번만 봐줘.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웃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화도 안 났어요. 그냥 솔직히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야, 꺼져. 문자 봤니? 이제 알겠어? 누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지? 남편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니 정신없는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진짜야. 이 빚 내가 다 해결한다고 했잖아. 어? 나 해결할 수 있어. 나 진짜 할 수 있어. 됐어. 너가 아까 나한테 그랬지? 이 집에서 살 자격이 없다고?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 가. 넌 여기서 살 자격도 없고 우리 애들 아빠 할 자격도 없어. 그제야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옆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뭘 했길래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정말 웃기지도 않았어요. 상황 파악도 못하고 여전히 자기 세상에 사는 그 태도가요. 저는 한숨을 한 번 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 모르시는구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개 아들이요. 그동안 빚을 많이 졌어요. 영업한답시고 사고만 쳐서 차를 엄청 떠안았거든요. 아, 그리고 댁들 사는 집도 이미 댁 아들이 담보로 돈 끌어다 썼는데 그건 알고 계셨나 모르겠네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랑 시아버지 얼굴이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진짜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엘리베이터 쪽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를 아버지한테 잠깐 맡기고 온 큰동생이랑 막내가 같이 올라온 거였어요. 동생들은 상황 보자마자 말없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소란 피우지 말고 그만 가시죠. 더 가까이 오면 다시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매형. 이제 매형도 아니지만 우리 단체 차량 계약 다 취소된 거 알고 계시죠?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아까까지 울던 것도 멈추고 입만 달싹거리더라고요. 싹싹 빌려고 다시 입을 열었지만 동생들이 한 발 앞으로 나서니까 더 이상 다가오지도 못했어요. 결국 동생들 손에 떠밀리듯 남편은 현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와중에 시아버지가 남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너 저 얘기가 무슨 소리냐? 우리 집을 담보로 했다니?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보고 중얼거렸어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가 괜찮다고 했어요. 그 말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돌아봤고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아니, 얘가 진짜 잠깐만 돈을 돌려야 한다고 하도 사정을 했어. 뭐야?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진짜로 담보를 줬다고? 당신이 멋대로 그걸 허락을 해? 지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통쾌하기는커녕 오히려 짜증이 치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큰 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저기요. 그 집 문제는 가서 알아서들 해결들 하세요. 남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이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는 가서 이혼 서류 처리해서 보내. 소송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던가. 너한테 그럴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그 인간은 사실 빚쟁이였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이 잘못하면 망하게 되는 딱 그 전형적인 코스를 밟고 있었던 거죠.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계약을 남발해서 위약금을 물어야 했고 차까지 떠안았고요. 남편 명의로 등록된 차만 5대가 넘었습니다. 그걸 중고차로 하나씩 내다 팔아서 겨우 할부금 일부를 막고 그러다 또 차가 쌓이고 빚이 쌓이고 그 뒤치다꺼리를 누가 했겠어요. 저는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집부터 제 명의로 바꿔놨습니다. 집 옮길 때도 남편이 기여한 건 거의 없었으니까 사실상 제 집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인간이 진짜 큰 사고를 쳤습니다. 단체로 차량 주문이 들어왔다고 신이 나서 차량 발주를 해놓고는요. 그 고객을 같은 지점 다른 사원한테 홀라당 뺏겨버린 겁니다. 워낙 큰 계약이라 탐내는 사람이 많았는데 고객 관리 제대로 안 한 대가였죠. 이런 경우 나온 차는 남편 책임이었습니다. 금액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거기에 기존에 쌓인 빚까지. 그런데 그 차를 제 동생들이 판로를 구해왔던 겁니다. 마침 회사 차량을 단체로 구입하려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차를 넘기기로 했던 건데 제가 아까 시댁 식구들 쫓아낸 뒤에 동생한테 연락해서 그거 취소하라고 한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요. 다른 데 알아보면 훨씬 좋은 조건 많을 거라고요. 그 계약 취소 문자를 받자마자 남편이 미친 듯이 달려와서 울며불며 매달린 거였죠. 억대 금액이니 그럴 만도 했겠죠. 거기에 쌓인 빚이랑 이자까지 생각하면 숨이 막혔을 테니까요.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차분해졌어요. 전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나서도 잠은 꽤 깊이 잤거든요.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미뤄두지도 않고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부터 거는 거였습니다. 날짜 잡고 시간 잡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나서 혼자 조용히 다녀왔어요. 변호사랑 상담은 길지 않았어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바로 그 인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통화는 안 했고 문자로 남겼어요.
괜히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이혼 요구하니까 예상대로 못하겠다고 질척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전화는 수십 통이 왔고 문자는 울고불고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번만 짧게 경고를 했어요. 그럼 바로 소송 갈게. 너 그 상황에서 변호사비 될 수 있겠어? 마음대로 해. 나는 자신 있으니까. 그 문자를 보내고 나니까 잠깐 조용해지더니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로만 답을 했어요. 울고불고 애들 생각 안 나냐, 미안하다, 다 고치겠다. 그동안 한 번도 지켜진 적 없는 말들이 줄줄이 왔죠. 저는 그걸 읽다가 그냥 손으로 화면을 툭 쳐서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루 줄게 생각해. 앞으로 양육비조로 내가 네가 처치곤란인 차 받는 걸로 끝낼지 아니면 소송 갈지. 싫으면 소송 가자. 네 껍데기까지 내가 다 벗겨줄게. 그 인간도 바보는 아니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한테 방법이 없다는 건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았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합의 이혼으로 정리하게 됐어요. 생각보다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인간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거죠. 서류 정리하고 도장 찍고 법원 다녀오고 그렇게 저는 결혼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붙잡고 있던 마지막 끈을 잘라냈습니다. 그렇게 지겨웠던 남편이랑 그 뒤에 딸려있던 시댁 식구들까지 한 번에 제 인생에서 정리한 셈이었죠. 그걸로 끝이었어요. 늘 다른 사람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제 인생을 올가매고 있었는데 그 말에서도 그제야 완전히 벗어난 기분이 들더라고요. 숨을 쉬는데 진짜 숨이 들어오는 느낌이랄까요? 그 와중에 엄마 수술 경과도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다행히 경과는 좋았어요. 처음에는 꽤 오래 아파하셨고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친 날도 많았지만 상처도 점점 아물고 꾸준히 운동을 하시니까 몇 달 지나서는 다시 잘 걸으실 수 있게 되셨어요. 물론 아직 오르막길이나 계단 오르내릴 때는 힘들어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손잡고 산책 나갈 정도는 되셨죠. 그 모습만 봐도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이혼을 마무리하고 나서는 집을 팔아서 친정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그동안은 엄마가 집이 좀 멀어도 아침 일찍 우리 집에 왔다가 애들 봐주고 다시 돌아가시곤 했거든요. 다리도 아프신데 그게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저도 이제는 친정 가까운 데서 살고 싶었고요. 이사하고 나니까 그동안 왜 그렇게 멀리서 버텼나 싶더라고요. 엄마한테 이혼 얘기를 했을 때도 생각보다 담담하셨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먼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지은이 너 몰랐지? 사실 나도 한 번 이혼했어. 정말요? 언제요? 처음 결혼했던 남자가 너무 때려서 거의 도망치다시피 이혼했었지. 그러다가 네 아빠를 만났지 뭐.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엄마는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이혼했을 때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오히려 그 뒤에 저도 만나고 더 행복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 행복해질 생각만 하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괜히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사실 이혼하고 나서 저는 더 행복해진 게 맞습니다. 오래 다닌 회사 일도 이제는 자리를 잡아서 안정적이었고 주말마다 하던 부업도 경력이 붙으니까 거의 월급만큼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쓸데없이 나가는 돈도 없고 주말마다 불러내서 부려먹는 인간들도 없고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편하고 휴대폰 울려도 심장이 철렁하지 않고 그런 사소한 것들이 모이니까 이게 살맛이구나 싶더라고요. 이혼이 마무리되고 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게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전 남편 명의로 묶여있던 단체 계약 차량들이었어요. 그 인간이 영업하면서 버려놓은 일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손을 대지 않은 부분이었지요. 저는 변호사 통해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위자료랑 양육비조로 그 차들 전부 넘기라고요. 차량 대수만 12대였습니다. 그게 싫으면 다달이 양육비랑 생활비를 정확한 날짜에 꼬박꼬박 내놓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양육비나 생활비가 밀리면 어떻게 되는지도 미리 알려줬어요. 시댁집 바로 압류 들어갈 거고 시아버지 재산이랑 신우 월급까지 전부 차압 신청할 거라고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루트까지 다 계산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제야 그 인간도 그 집안도 상황이 얼마나 끝까지 와 있는지 알았던 것 같아요. 결국 방법이 없었는지 차량 전부 제 앞으로 넘겼습니다. 저는 동생들이랑 상의해서 그 차들을 하나씩 처분했어요. 솔직히 따지고 계산해보면 제가 조금 손해이긴 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넘긴 것도 있었고 급하게 처리하느라 깎인 금액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냥 넘기기로 했어요. 어차피 매달 달라고 해봐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인간도 아니었고 그걸로 계속 엮여 있는 게 더 피곤했으니까요. 그때는 돈 몇 푼보다 완전히 끊어내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전 남편은 결국 빚에 완전히 쫓기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차량을 떠안으면서 생긴 인수비용만 해도 2억이 넘었고 그 전에 이미 진 빚까지 합치니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었다고요. 결국 전시댁이 평생 살던 집도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전 시아버지 월급까지 차압이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신우 쪽도 위험하긴 했는데 공무원이라서 그나마 전 시아버지가 어떻게든 그 부분은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평생 살던 집을 날리고 외곽 쪽 작은 빌라로 이사 가서 두 노부부가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그 나이에 건물 청소 일을 시작했다나 봐요. 전 시아버지가 이혼하자고까지 했다는데 전 시어머니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서 겨우 같이 살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도 전해 들었고요. 전 남편은 결국 자동차 영업소에서도 해고됐다고 했습니다. 빚만 떠안은 채로 지방을 떠돌면서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더군요.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가끔 집으로 카드 연체 통지서 같은 게 날아온다더라고요. 얼마 전에 애들 생일이라고 신우가 잠깐 들렀다가 그런 소식들을 전해줬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 이후로 전 남편은 아이들 보러 오지도 않았고 따로 연락해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뭐 어디선가 어떻게든 살고는 있겠죠. 예전 같았으면 그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망가졌는지 하나하나 신경 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다른 사람이 뭘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제 하루를 챙기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숙제 봐주고 주말에는 같이 웃고 떠들면서 지내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침에 눈 뜨는 게 예전처럼 무겁지 않더라고요.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서 불안해하던 시간도 없어졌고요. 아마 이게 끝은 아니겠죠. 인생이 늘 그렇듯 또 다른 일들이 생길 거예요. 다만 분명한 건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면서 제 삶을 깎아먹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제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